네, 안녕하세요. 전자신문 지식방송 UTV 진행 맡고 있는 지식PD 고성입니다. 오늘은 VM웨어가 바라보는 클라우드 시장 현황 및 전망이란 주제로 VM웨어 코리아의 윤문석 지사장님 모시고 지금부터 1시간 동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네. 예. 자, 오늘 아주 흥미있는 주제인데요. 네, VM웨어 코리아의 수장을 저희가 모시고 하니까 물론 이따 여러분들 기술적인 것들은 저희가 또 이제 이따 Q&A 시간에 답변 드릴 거지만 먼저 오늘은 아주 디테일한 것보다는 지금은 좀 이렇게 크게 어떤 그 흐름이 도대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런 얘기를 오늘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그 가상화가 있지 않습니까? 네. 물론 클라우드 하기 전에 가상화 먼저 하고 싶은데 가상화가 우리나라가 글로벌하게 비하면 좀 늦은 거죠? 어떻습니까? 예, 좀 안타깝게도 좀 늦게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한국의 어떤 그동안의 IT 트렌드를 보면 그 클라이언트 서버로 간다든지 웹을 애플리케이션을 받아들인다든지 하는 부분은 굉장히 빨리 가서 뭐 어떤 경우에는 얘기한 게 뭐 산업화는 늦었지만 뭐 종반은 빨리 가자 해서 이렇게 빨리 넘어갔는데 유독 저 새로운 트렌드인 이 가상화 부분은 한국에서 좀 늦게 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나온 것처럼 전 세계적인 트렌드를 보면 한 2008년도 경에 그 전체 그 워크로드가 가상화에서 돌아가는 게 25%였고 올해 한 60% 정도를 뭐 좀 넘어가리라고 생각이 되고 가까운 미래에 이제 90% 정도 넘어가리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좀 늦게 가는 좀 그런 게 있는데 이유가 뭘까요? 저희가 보는 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에서 이미 그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잘 구축이 되어 있는 well established 되어 있다 그래서 잘 구축이 되어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잘 구축된 시스템이라는 게 대부분 이제 유닉스 베이스의 시스템으로 구축이 되어 있어서 그게 이제 새롭게 한 단계 올라가는 단계라든지 하는 이런 것들이 도래를 하는 그 시기가 다른 데보다 좀 늦게 오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죠. 그리고 그렇지만 우리가 봐서는 그 한국의 어떤 그 잠재력이나 이런 것들이 크기 때문에 요즘 와서 트렌드를 보면 여기 이제 인식도 많이 되고 있고 그래서 많이 옮겨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느낄 수 있습니다. 사실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나라 IT에 또 산 증인이신데 오랫동안 했죠. 어떻게 보면 흐름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가까운 미래에 우리나라 하면 또 바람이 불면 무섭지 않습니까? 바람이 불면 이 가상화나 클라우드도 지금 바람이 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미 어떻게? 우리나라의 경우 이제는 그 변곡점을 지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좀 뒤에도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제 가상화로부터 가져올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익점, 베니핏 이런 것들 플러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처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먼저 앞서가서 해서 만들어 놓는 이런 사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해서 볼 때 점점 그런 것들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는 이제 우리나라 경우 대부분이 이제 어디선가 만들어 성공적인 거 이런 것이 생기면 쭉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그 어떤 그 추진력 같은 게 강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변곡점이 약간 지난 시점이지만 앞으로는 뭐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즘 또 이게 뭐 에자일을 만든 리얼타임 엔터프라이즈 말도 있고 이 모든 것이 실시간으로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이 서비스 같은 것도 이제는 한번 셋업 해가지고 프로비전 하는데도 되게 옛날 몇 주 걸리던 것이 지금 이제 며칠 몇 시간 걸리는데 앞으로 여기서 뭐 미래에 보면 몇 분 몇초라고 하시잖아요. 이 미래라는 게 도대체 몇 년을 생각하시나요? 우리나라의 경우를 생각해도 앞으로 2, 3년 내에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이제 그동안엔 소위 피지컬한 어떤 물리적인 거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는 그런 것이 이제 소위 플렉서블하지 못하고 이게 빨리빨리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늦어지기 때문에 이게 소프트웨어 베이스로 소프트웨어가 뭔가를 다 컨트롤하는 이런 부분으로 자꾸 넘어가기 시작해서 며칠 또는 몇 시간까지 와 있는데 이게 이제 며칠 몇 시간까지 이제 하던 것이 점점 더 고객의 디맨드도 많아지고 또 테크놀로지가 발전이 되면 이제는 이제 몇 분 내지 몇 초에 그 서비스를 개시하고 서포트하는 게 가능해지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IT 조직이 이게 생각이 좀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은
어떻게 하면 잘 갖고 있는 장비나 이런 것들을 잘 운용을 할까 네. 하는 부분에서 이제는 옮겨가는 부분이 이제는 인간 중심으로 네. 사람을 비즈니스? 그렇죠.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그 사람에 대해 원하는 것을 어떻게 전달해 줄까 하는 거 플러스 이제는 IT가 단순히 서포트하는 기능이 아니라 네.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네. 그런 부분에 기여를 하는 쪽으로 이제 이게 마인드셋이 쉬프트가 네. 되면 점점 더 그 빠른 응대를 하고 더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하는 부분이 중요해지겠죠. 지금 우리가 보통 IT에 하시는 분들 우리가 보통 이제 시스템 관리자, 뭐 시스템 운영자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앞으로는 그런 게 아니라 뭐 서비스 관리자, 서비스 운영자 뭐 이런 것이 오히려 더 적합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맞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점점 더 어떤 하드웨어적인 생각에서 탈피해서 네. 소프트웨어적으로 하고 거기에 얼만큼 더 가치를 더 창출할 수 있는지 하는 네. 그런 부분으로 점점 옮겨가야 되겠죠. 네. 예. 참 이렇게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런칭하고 하는데도 소요 시간이 엄청나게 줄어드는데 그렇게 되는 가장 큰 뭐 원인이랄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런 것들 좀 말씀해 주시죠. 예, 그동안에 처음에 이제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주로 이제 서버 베이스만 어떻게 하면 전산실이나 IT가 가지고 있는 서버를 네. 가상화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얼마나 빨리 요구에 대응해주고 쉽게 더 플렉스블하게 네. 운영을 할까 하는 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전 그 데이터 센터를 구성하는 그 하드웨어적인 요소가 서버만 있는 것이 아니고 네. 데스크탑도 있고 또 뭐 스토리지도 있고 네트워크도 있고 거기에 이제 뭐 파이어월에서 보안도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네. 되고 더 나아가서는 그 전체의 데이터 센터를 구성하고 있는 거를 어떻게 잘 일목요연하게 관리를 하고 네. 더 나아가서 프리워닝 그러니까 사고가 생긴 다음에 대처하는 게 아니라 사고가 생기기 전에 네. 미리 안 생기도록 대처해 주는 그래서 이 전체를 어떻게 한꺼번에 잘 관리를 해줄까 네. 하는 이런 것들이 서버 가상화뿐만이 아니라 전체가 다 필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네. 궁극적으로 보면 이제는 몇 분 몇 초에 빨리빨리 대응을 해주려면 이제는 서버 가상화 내지는 뭐 스토리지 가상화, 네. 네트워크 가상화하는 그런 각각의 컴포넌트별의 가상화가 아니라 이걸 전체 통합의 아우르는 관점에서. 통합의 전체 관점에서 데이터 센터 자체가 네. 가상화가 돼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이 그런 여기 개념입니다. 나오는 VDC가 예, 그렇습니다. 저게 이제 네. 버추얼 데이터 센터라고 해가지고 그 버추얼 데이터 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드웨어적인 걸 가지고 해결하려면 네. 해결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네. 그래서 결국은 그 데이터 센터의 가상화 자체를 이제는 소프트웨어적으로 네. 해결하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거죠. 네. 우리가 이제 과연 소프트웨어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따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네.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어떻게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가 예전에 이제 전산실이 있다가 그런 것들이 이제 규모가 같이 통합되면서 데이터 센터라는 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네. 것처럼 지금 이제 데이터 센터가 이제 자꾸 이렇게 통합이 되면 결국 이것도 이제 버추얼 데이터 센터로 진화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근데 이런 것이 이제 어떻게 요즘 또 뭐 제가 이제 이런 전문가들 많이 만나면 요새 많이 나온 또 용어가 공유경제란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맞습니다. 공유경제. 공유경제하고도 어떻게 보면 이것이 좀 일맥상통한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자원들을 공유한다는 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원이 그동안은 어떻게 뭐 영어로 표현하면 아일랜드가 돼 있다고 하든지 사일로가 돼 있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네. 어떤 특정한 부서별로 아니면 특정한 업무별로 어떤 특정한 또 애플리케이션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드웨어가 이렇게 쭉 줄 세워져서 이렇게 사일로로 네네. 돼 있어가지고 네. 섬처럼 이렇게 있어서 서로가 연결이 안 되고 어떤 경우에 보면 여기서는 어떤 자원이 좀 모자르고 있는데 이쪽에서는 자원들이 놀고 있어도 네네. 이걸 같이 공유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을 전부 이게 이제 하드웨어적이나 이렇게 해결하려면 해결이 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거를 전체를 아울러서 한 개 그 컨트롤 패널에서 보면서 네. 이거를 자유자재로 쉽게 스위치하고 넘겨주고 받고 하는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려면 결국 소프트웨어적으로 해서 네. 가상화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네.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장표에 보면 이게 조사를 한 것 같은데요. 조사 네네. 결과인 것 같은데 이게 언제
어디를 대상으로 한국에서 조사한 겁니까? 뭘 조사한 거죠? 최근에 한 네. 두 달 전에 저희 회사하고 또 하나는 뭐 이렇게 그 유명한 그 포레스트 리서치라고 네네. 하는 서베이 기관이 있는데 네. 포레스트 리서치하고 같이 그 아시아 태평양 일본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네. 서베이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한국의 응답자는 한 600여 기관, 회사나 이제 정부 조직이나 해서 정부 기관도 한 60여 개 포함이 되어 있는. 그래서 한국에서는 600여 기관이 응답을 한 그런 결과 중에서 몇 개를 의미 있는 것들을 지금 골라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국의 결과치죠? 글쎄요, 이거 한국입니다. 한국의 네네. 결과치입니다. 네네네. 예. 이게 근데 첫 번째 보니까 1년 사이에 지금 클라우드 사용 기업은 46%가 최근 1년 사이에 도입된 기업들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변곡점이 지났다라고 저희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동안에 뭐 클라우드다 뭐 또는 가상화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인구의 회자가 되고 많이 얘기는 됐었지만 네. 이게 실제로 조직 내에 안착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이런 것들은 쭉 합해봐도 얼마 되지 않는데 네. 그 중에 이 전체 합한 거에 46%가 거의 반이 지난 1년에 도입을 했다는 거예요. 네네.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그래프를 보면 거의 뭐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쫙 이렇게 올라가는. 그러니까 네. 뭐 제가 뭐 좋아하는 말로 활주로에서 비행기 가다가 테이크업하는 네. 뭐 이런 시기가 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46%가 이제 지난 1년 사이에 도입을 했다는 거고 또 하나 이제 앞으로 거를 물어보면 전체 이제 46%가 아니라 아직 사용하지 않는 네. 그런 응답자가 도입을 안 한. 도입을 안 한 응답자가 이제 54%가 되겠는데요. 네. 54%에 55% 그러니까 네. 그 반 넘는 사람들이 응답하기에 앞으로 18개월 내에는 네. 우리가 클라우드를 도입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네. 저 얘기로만 된다면 앞으로 18개월 내에 따져보면 뭐 한 60%, 70%, 한 70% 정도가, 70 정도가 이제 클라우드를 사용할 거다라고 네. 하는 거죠.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굉장히 가파르게 네. 상승을 하는 그런 현상을 보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저 이게 두 번째 결과도 좀 되게 흥미로운데 Bring Your Own Device, BYOD 요새 많이 나온 용어지만 우리나라가 이게 아태 지역에서 최고입니까? 96%? 예, 그렇습니다. 아까 가상화는 이제 그렇지 않은데 이건 왜 이렇게 높은 겁니까? 이 수치는? 우리나라의 어떤 뭐 인프라스트럭처가 굉장히 잘 깔려 있는 네. 제가 봐서는 브로드밴드도 마찬가지고 이 모바일 디바이스나 모바일도 그 모바일 플랫폼 자체가 네. 잘 형성이 돼 있다는 거하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으로 그 스마트 기기를 만들어내는 굉장히 세계적인 회사들이 네, 그렇죠. 세계적인 한국에 또 많은 좋은 제품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그리고 한국적인 특징이 또 빠른 어떤 국민성 이런 것들이 어떤 새로운 것들을 잘 받아들이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조사를 해보니까 네. Bring Your Own Device에서 내 스마트 기기를 회사에 갖고 온다. 그래서 그걸로 뭔가를 한다라고 하는 게 아태 지역에서는 최고입니다. 네. 아태 지역 그냥 평균 따져보면 70% 정도에서 이렇게 되는데 저희는 이제 96% 정도가 그렇게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럼 앞으로 이제 예전에 저는 회사 다닐 때 PC라는 이런 걸 회사에서 다 저한테 지급을 해줬거든요. 그렇죠. 이제는 앞으로 그런 시대는 이제 안 오는 겁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이제 앞으로. 데스크탑 정도는 뭐 회사에서 줄지 모르죠. 네. 데스크탑 정도는 회사에서 네, 오면 줄지 모르는데 점점 이제 저희 뭐 저도 그렇고 뭐 더군다나 이제 젊은 세대들은 자기 취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누구는 뭐 어느 회사 제품 그렇지만 또 누구는 어느 회사 제품에 굉장히 로얄하고 그 회사 걸 계속 사고 쓰고 하는 그래서 점점 그 어떤 모바일 기기들이 굉장히 다양한 뭐 경쟁도 많이 하지만 다양한 기기들을 내놓고 오퍼레이팅 시스템도 굉장히 많고 또 뭐 스크린 사이즈도 다르고 뭐 인풋하는 방법도 굉장히 많이 발전되고 해서 굉장히 많은 그 스마트 기기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회사에서는 뭐 데스크탑 정도는 사줄지 모르지만 개인 취향으로 제가 뭐 꼭 회사 일만 하는 게 아니고 1차적으로는 개인적으로 뭐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서핑을 한다든지 뭐 유튜브에 들어가서 뭘 본다든지 하는 이런 거 취향에 따라서
모바일 기기는 네. 회사에서 사주는 게 아니고 네. 내가 내 걸 가지고 네. 일을 하고 싶다라고 네. 하는 그런 욕구가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자, 세 번째 보면 정체 응답자의 72%가 클라우드 컴퓨팅의 도입이 모바일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걸 전망한다. 이건 어떻게 보면 그만큼 뭔가 이게 서비스에 대해서 뭔가 불만사항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없잖아 뭐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여기 네. 이제 뒤에 이제 네. 써 있지는 않지만 요 뒤에 이제 숨어 있는 어떤 의미가 뭐냐면 전체 그 응답자들이 보면 내가 이 모바일 기기를 가지고 개인적인 어떤 그 일을 하거나 뭐 엔터테인먼트를 네. 즐기거나 하는 네. 그것뿐만이 아니라 움직이면서 뭐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회사 일도 하고 싶은데 네. 그 72%의 응답자가 내가 이걸 가지고 내 개인 그 모바일 기기를 가지고 일을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 뒤에 이제 숨은 얘기가 뭐냐면 상대적으로 저 사람들의 응답이 어떤 거냐면 굉장히 많은 수의 사람들이 그런데 아직 회사의 어떤 그 정책이나 네. 회사의 어떤 지원이 그거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약간 불만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회사는 회사 입장에서 보면 보안의 문제, 뭐 데이터의 뭐 거버넌스의 문제, 뭐 이런 문제들이 뭐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회사 입장에 봐서는 그런 것 때문에 뭔가 이렇게 프로텍션 하곤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지원을 못하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제가 봐서는 어차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차피 이제 전산실이나 IT의 역할이 이제는 엔드 유저를 어떻게 잘 서비스하고 비즈니스 밸류를 어떻게 크리에이션 하느냐는 포인트로 놓고 본다면 통제가 아니라 그렇죠. 네. 지원을 어떻게 잘 하느냐는 쪽으로 보면 저런 그 설문의 결과로 봐서는 어떻게 잘 지원할 건가 무조건 막을 게 아니고 어떻게 잘 지원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건 약간 다른 얘기인데요. 다른 관점인데 이제 뭐 요즘 많이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또 선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요즘 많이 떠오르는 화두가 경제 민주화거든요. 근데 이런 클라우드 이런 환경이 이제 누구든지 억세스만 하면 쉽게 뭔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세상이 오면 어떤 경제 민주화까지 안 가더라도 뭔가 이제 IT 민주화가 또 되는 데 있어서는 이게 되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시는지. 예, IT 민주화라고 표현을 뭐 글쎄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그 공평한 IT에 대한 공평한 기회를 준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다시 바꿔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굉장히 비싼 애플리케이션 패키지들이 있습니다. 그걸 하려면 값도 비쌀 뿐더러 그걸 하기 위해서는 전산실도 뭐 기계도 갖춰야 되고 거기에 뭐 그걸 관리해줄 사람도 갖춰야 되고 그거를 이제 우리 회사에 맞도록 임플리멘트 하려면 또 컨설팅도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좋은 시스템은 돈이 많은 부자 회사들만 할 수 있었던 지금까지 보면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클라우드 서비스를 해주면 이제는 내가 그런 뭐 관리할 사람도 우리한테 필요 없고 저기서 서비스를 해주고 또 초기 투자로 큰 거 사놓을 필요도 없고 그럼 저기 서비스 하면 서비스를 내가 그 서브스크라이브 해서 쓰고 쓴 만큼 돈 내고 하면 옛날 같으면 진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돈 많은 부자 회사만이 쓸 수 있었던 그런 시스템들을 이제는 중소기업 작은 기업들도 아이디어라든지 뭐 실행력만 있다면 그렇죠. 같이 쓸 수 그걸 똑같은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좋은 시스템을 이제는 돈 때문에 못 쓰는 이런 게 아니라 이제 공평하게 기회를 가져가는 그래서 그때 IT 민주화랄까요? 이렇게 그러면 했습니다. 앞으로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내년도에는 좀 이렇게 가상화라든지 클라우드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좀 해야겠네. 그렇죠. 사실 IT 문제가 아니라 그죠? 전체 생활의 문제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는 좀 이제 그 여러 여기 보면 PC, 애플리케이션 서버 이게 각자 다른 레이어인데 이 레이어별로 이렇게 뭔가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요 세 개 레이어별로 어떤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걸 한번 이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한번 먼저 이제 그 인프라 단에서 도대체 어떻게 지금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그 점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지금 보면 그동안에 그 인프라 구축하는 게 이제 주로 이제 서버나 이런 쪽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업무별로 어떤 뭐 애플리케이션별로 어떤 네. 용도별로 이렇게 네. 해서 이제 사일로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서 네. 서로 호환이 되지 않고 이제 뭐 필요할 때 그 서로 같이 공유해서 쓴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불가능한 네. 그런 형태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리고 또 제일 큰 거는 보면 제일 큰 원인은 평상시에 어떤 그 서버나 이런 그 장비를 갖출 때 전사실 내 우리나라 갖출 때 보면 대부분 피크 타임 네. 내가 이 기계를 쓸 때 피크 타임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이만큼을 갖춰 놓거든요. 네네. 그러면 피크 타임하고 이만큼 저 알파를 붙여서 이만큼 갖고 있는데 그러면 피크 타임 아닐 때는 어떻게 쓰느냐? 그럼 네. 평소에는 거의 뭐 10% 정도 쓰는 것이 뭐 통례입니다. 지금 네네. 따져보면. 네. 그럼 이게 투자해놓고 네. 투자 효율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죠. 네네. 이렇게 굳이 크게 투자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리고 그걸 또 매니지 내가 하려도 굉장히 뭐 관리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인프라 단에서 이거를 아까 말씀드린 가상화를 시켜서 네. 가상화를 시켜서 이제는 내 어떤 데이터나 애플리케이션이 어디서 돌아가는지 하는 거는 다 뒷단에서 전문가가 다 네. 해줄 것이고 네. 엔드 유저의 나로서는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빨리빨리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클라우드로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클라우드라고 하면 이제는 전체의 리소스를 네. 풀로 만들어서 네. 이렇게 아일랜드나 사일로로 만든 게 아니라 전체를 한 개의 풀로 만들어서 네. 그 풀로 만든 위에 클라우드를 하이퍼바이저라는 걸 띄워서 그 하이퍼바이저가 전체의 네. 디바이스들을 좀 더 컨트롤해주는 네. 그렇게 해서 클라우드로 가는 것이죠. 자,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컴포넌트를 이렇게 풀로 해가지고 내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써서 또 다시 반환하고 이렇게 하려면 이 전체 컴포넌트들이 다 뭔가 딱딱한 경직된 물리적인 것들이 아니라 뭔가 아주 부드러운, 유연한 이제 뭔가 소프트웨어로 될 것 같은데. 네네. 그래서 나온 것이 유연 소프트웨어 정의 데이터 센터라는 게 그런 의미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성하고 있는 게 꼭 이제 서버뿐만이 아니라 뭐 스토리지도 있고 네트워크도 있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뭐 파이어월도 갖춰야 되고 이걸 전체를 이제 한 눈으로 관찰하면서 네. 또 미리 사고가 생기기 전에 미리 프리 워닝을 받는다든지 또 아니면 트렌드를 분석해서 트렌드를 쭉 분석해 보니까 이게 이 트렌드가 계속이 되면 일주일 뒤에는 어디 스토리지가 좀 모자랄 것 같다라든지 이런 정보 같은 이런 것들이 좀 오토메이션 돼서 네. 한꺼번에 볼 수 있는. 네. 근데 그거는 하드웨어적으로 해결을 하려면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그 하드웨어 컴포넌트들하고 그 위에 실제 돌아가는 애플리케이션이나 데이터하고를 분리해가지고 네. 그 사이에 소프트웨어가 들어가가지고 소프트웨어가 모든 걸 다 플렉스블하게 네. 그리고 그 프로비저닝 하는 것들이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래서 소프트웨어가 데이터 센터를 정의하는 거죠. 네. 그렇다면 실제로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사람들도 기존의 어떤 뭐 네트워크 장비, 뭐 스토리 장비를 할 게 아니라 그 소프트웨어로 표현되는 거기에만 그걸 많이 접하게 되겠네요. 그렇죠. 앞으로. 그러니까 이제 뭐 하드웨어 뭐 네트워크가 잘못됐다라고 네. 하면 막 전사지에 뛰어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줄이 케이블이 연결된 걸 다 체크하고 불 네네. 반짝반짝하는 거 체크하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그 컨트롤 패널에서 네. 컨트롤 패널에 앉아서 보면 뭐 사고가 났다, 뭐 문제가 생겼다라면 금방 뜨고 오히려 그 문제가 생기기 전에 프리 워닝도 받고 네. 그래서 선 조치를 할 수 있는 네네.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의 어떤 중앙 컨트롤 센터가 마련이 되고 그 중앙 컨트롤 센터를 지원하는 게 하드웨어적인 것이 아니고 소프트웨어적으로 전부 네. 다 엮어서 관리가 돼주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앞으로 하드웨어 있지 않습니까? 일반 네. 진짜 하드웨어는 그래도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예. 필요한데 그것이 꼭 앞으로 어떤 그것이 뭐 특별한 어떤 브랜드라든지 그런 걸 안 따지고 하드웨어는 어떤 점점 박스화 되어 간다는 느낌도 드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약간 그런 면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네. 물론 이제 피지컬 하드웨어 장비가 필요한 거죠. 네, 필요하죠. 필요한 네. 장비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장비마다 굉장히 고성능이냐, 뭐 하이 스피드냐, 네. 아니면 로우 스피드냐 네네. 용도에 따라서 이제 쓸 수 있는 그런 건 있죠. 근데 이제 특정한 어떤 브랜드의 어떤 그런 것들은
점점 이제 차별하기가 좀 힘든 그렇죠. 그런 시대가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실제로 이제 이런 것을 이제 구현시키는 소프트웨어 정의 데이터 센터에 관련된 뭔가 솔루션이 다 완비가 되셨을 거 아닙니까? VM에서는 그거 구성 한번 보도록 하죠. 어떻게 구성되는지. 예. 저희 이제 소프트웨어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게 기본적으로 그 크게 봐서 이제 세 개 틀로 나눠져 있는데 네. 제일 가운데 지금 네. 있는 것이 제일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게 이제 어떤 물리적 인프라, 네.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의 어떤 물리적 인프라, 진짜 하드웨어 박스, 실제 네. 박스들이고 네. 이제 그 위에 부분이 이제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소위 소프트웨어 디파인 데이터 센터를 만들기 위한 네. 소프트웨어 그룹군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가상화하는 것과 그다음에 가상화 위에 이제 클라우드 인프라를 구축하는 네. 그리고 클라우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및 보안 그리고 스토리지와 가용성하는 그런 어떤 클라우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있고 네.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확장성 네. 보면 우리 그 지금 이 클라우드를 다른 어떤 그 컴포넌트라고 연결해서 네. 쓸 수 있게 API 같이 열어주기도 하고 어떤 클라우드 커넥트, 클라우드와 클라우드 커넥트하는 거, 그렇죠,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확장성을 하기 위한 어떤 소켓이 열려져 있고 네. 이런 것들 전부 한꺼번에 관리하는 보면 관리에 그래서 오토메이션하고 네. 오토매틱 프로비저닝하고 프리워닝하고 네. 하는 이런 것들의 관리 툴 그래서 네. 그 지금 물리적 인프라스트럭처 위에 소프트웨어로 정의된 데이터 센터를 만들기 위한 소프트웨어 그룹 네.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네. 예. 자, 우리가 지금 관리 있지 않습니까? 이제 어떤 관리도 간소화됐고 자동화될 것 같은데. 예. 근데 여기서 보면 특이한 게 보면 뭐 서비스 프로비저닝, 운영 관리 이런 거 많이 들어봤던 거고요, 예전부터. 예. 근데 오른쪽에 보면 비즈니스 관리라는 게 있거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저게 좀 되게 어떻게 보면 새롭게 보이는데 저는. 네네. 네, 저 의미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예, 이제 재밌는 저희가 이제 생각한 것 중에 재밌는 이제 컨셉트가 뭐냐면 네. 클라우드를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는 네. 그래서 퍼블릭 클라우드를 만들어서 클라우드 자체를 비즈니스로 이제 하는 업으로 삼는 그런 업체들이 이제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뭐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아마존이든 우리나라 같으면 뭐 KT든 SKT든 이렇게 해서 대표적으로 퍼블릭 클라우드 비즈니스를 하는데 그 클라우드 비즈니스 그 자체, 클라우드 비즈니스 그 자체가 그 자체를 매니지하는 거죠. 그래서 과연 이게 지금 프로피터블한지 아니면 내가 이거를 프로핏하게 만들려면 그래서 뭐 초당 요금을 내든지 아니면 디스크의 기가바이트당 뭐 요금을 얼만큼 해서 하는지 하는 네. 시뮬레이션을 한다든지 네. 아니면 그래서 이제 프라이싱 하는 데 도움도 될 수 있고 네네. 비즈니스 자체를 그러니까 클라우드 비즈니스 자체를 매니지하는 네.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손익도 다 계산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하는 거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요즘 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클라우드면 물론 이제 사장님께서야 뭐 VMware로 모든 것을 다 구비하시는 걸 원하시겠지만 현실은 또 그렇지 않죠. 현실은 또 다른 이제 가상화 솔루션도 있는 데도 있을 거고 다른 클라우드 있고 퍼블릭도 쓰기도 하고 물리적 환경도 있을 거고 다양한 또 이기종의 어떤 가상화나 클라우드 환경도 있을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은 어떻게 이제 우리가 처리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은. 예, 맞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어떤 벤더에서 한 벤더에서 일을 한다면 모든 시스템이 전부 다 저희 회사 제품으로 다 만들어져 있으면 뭐 비즈니스적으로 보면 굉장히 좋겠죠. 근데 이게 사실 과연 고객한테 그 좋은 스토리냐, 고객한테 진짜 리얼 좋은 밸류를 제공하는 거냐라고 하는 포인트를 보면 언젠가는 우리 것만 고집을 하면 고객한테 베네핏이 안 가고 우리 것만 고집을 한다면 언젠가는 뭐 그 등을 돌릴 수 있는 언제든지 그런 것이 보이기 때문에 고객의 소리를 듣고 보면 고객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막말로 이제 VMware를 기본으로 해서 우리 안에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만들어 놨는데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쓰다가 보니까 순간적으로 좀 용량이 모자라서 다른데 퍼블릭 클라우드를 좀 쓰고 싶다. 근데 그게 그동안은 정말로 여기 VM으로 돼 있으면 밖에 VMware로 돼 있는 그 퍼블릭 클라우드 찾아서 그쪽으로 갔었어야 되는데 그게 불편하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고객한테. 그게 뭐 더 싸게 어디서 더 좋게 가까이에서 더 서비스 좋게 하는데 있는데
보니까 그게 뭐 이기종 네. VMW가 아닌 다른 걸로 네네. 되겠다는 거죠. 내가 네. 그걸 좀 쓸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네. 하는 어떤 그런 고객의 디맨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즉 퍼블릭과 프라이빗과 퍼블릭을 한꺼번에 아우러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구성을 할 때 이기종 사이에 가능하도록 해주는 네. 것이 가능할 수 있는 게 서비스 프로비저닝 자동화라고 해서 네. 저희가 다이나믹 옵스라고 하는 그런 그 회사와 제품을 인수를 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는 한 벤더의 동일한 그 유니폼한 네. 호모지니어스한 그런 어떤 그 클라우드 사이에 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네. 이제는 서로 다른 것들을 다 다양한 거 하는데 그 뷰 환경은 똑같은 거죠. 그렇죠. 네. 제가 네, 내가 네. 컨트롤 패널 볼 수 있는 거는 네, 네. 이곳에서 저쪽 거를 다 같이 오케이. 볼 수 있고 컨트롤할 수 있는 거죠. 네. 예. 그것이 다이내믹 옵스. 예, 다이나믹 옵스라는 겁니다. 밑에 보면 니시라는 게 있는데 소프트웨어적인 네트워크 및 보안해가지고요. 예, 예. 저것도 뭐 최근에 인수한 겁니까? 저건 뭐니까요? 예, 저게 이제 저희가 네. 최근에 네. VM이라는 회사에서 이제 거금을 들여서 인수한. 얼마나 거금을 들였어요? 돈도 많으신 회사에서. 아까 정확히 어느 분이 맞춰주셨는데 네. 매출이 뭐 3.77 빌리언 하는 회사에서 네. 저희가 1.3 빌리언 한 13억 불을 주고 산 그런 야. 회사입니다. 네. 네. 그래서 저게 니치라는 회사가 요즘 굉장히 그 트렌드를 타고 있는 오픈 플로우라고 하는 어떤 프로토콜 써가지고 네트워크를 가상화하는 그런 그 앞서가는 제일 선두 기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서버 가상화를 할 때 저희가 하이퍼바이저를 쓰는데 저희 같은 이제 vSphere라고 하는 이름이 하이퍼바이저를 쓰는데 이제는 네트워크 단에 가상화를 하는 가상화 소프트웨어로 니시라의 제품이 이제 그 포지셔닝하는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네. 예. 자, 그러면 이제 저 위에 보면요, 클라우드 파운드리라는 게 있는데 저도 궁금하거든요. 네, 파스를 이용해서 저건 어떤 건지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클라우드 파운드리는. 네. 저 클라우드 파운드리는 저희 이제 레이어로 봤을 때 제면 이제 인프라 레이어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애플리케이션. 그래서 저 인프라 레이어는 인프라스트럭처 에서 서비스 그래서 IaaS라고 보통 얘기하고 있고 세컨드 레이어는 그 플랫폼에서 서비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그런 건데 저희 클라우드 파운드리는 저희가 아마 업계에서는 최초로 제공하는 그런 그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오픈 개념의 파스입니다. 프로페셔널 서비스인데 이거는 저희 회사 제품뿐만이 아니라 모든 오픈 소스, 모든 클라우드를 구성을 하는 데 필요한 개발 툴들이나 소프트웨어들을 오픈 소스로 되어 있는 것들을 전부 다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아놓고 만약 누구든지 쓸 수 있는 겁니까? 누구든지 쓸 수 있습니다. 예, 누구든지 이제 지금도 이제 클라우드 파운더리를 아마 찾아서 들어가시면 거기에 잘 등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등록하시면 거기 자기가 그냥 소위 뭐 샌드박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만들었다 부셨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샌드박스를 받아서 만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저희 오픈 커뮤니티이기 때문에 리눅스 같은 겁니까? 개념은? 뭐 그렇죠. 그런 게입니다. 그러니까 리눅스가 오퍼레이팅 시스템의 오픈 소스를 다 열어준 것처럼 클라우드 전체 클라우드 시스템을 구성하는 부분에서의 리눅스 같이 오픈 소스를 구성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만들고 부시고 하더라도 자기가 거기에 이제 컨트리뷰션 해가지고 자기가 한 걸 남겨놓고 그럼 다른 사람이 또 들어와서 내가 해놓은 거 위에 뭔가를 더 애동원해서 만들 수 있고 하는 그런 어떤 오픈 클라우드를 개발할 수 있는 어떤 생태계를 조성해 놓은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게 언제 조성된 겁니까? 저희가 한 2년 전, 1년만 2년 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굉장히 많이 쓰고 계시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분들이 개발자분들이요? 특히 이제 개발자분들이 많이 들어가서 지금 쓰고 계십니다. 상당히 좋은 얘기네요. 네. 자, 그런데 예전에는 이제 V-Fabric 있었습니까? 예. 저거는 이거하고 약간 다른 개념이죠. 예, 그렇습니다. V-Fabric은 뭐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플랫폼을 구성을 해주는 건데 뭐 스프링, 자바 프로그래밍을 요새 하는 분들은 뭐 전부 다 스프링을 쓰시고 거기다 쓰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스프링도 이제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양쪽에 다 들어가 있긴 하지만 V-Fabric 쪽은 오픈 소스도 좀 들어가 있지만 저희가 이제 상업화해서
VM웨어 쪽에서 상업화해서 돈을 받고 이렇게 차지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요즘도 관심 있는 게 빅데이터 아닙니까? 예. 맨 밑에 빅데이터로 되시는데 빅데이터 관련돼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지금 뭐 발전을 할 계획이신지. 네. 빅데이터도 이제는 빅데이터라고 하는 게 뭐 말 그대로 보면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 건데 네. 우리 옛말에 뭐 구슬이 소말에도 그렇죠. 끼어야 보배라고 그래가지고 그렇죠. 아무리 많은 데이터를 그냥 갖고 있어봤자 그냥 데이터지. 네. 인포메이션화, 소위 그렇죠. 인텔리전스나 인포메이션화하는 거는 뭔가 거기서 이렇게 해서 그 분석해서 뭔가 네. 결과를 추출해내야 되는 네. 그런 건데 그거를 이제는 전문가나 이런 사람들한테 좀 부탁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인텔리전스를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나 쉽게 접근을 해서 꺼내볼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주자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금까지 보면 뭐 전문가가 뭔가를 분석하고 뭐 이렇게 해서 그런 툴들을 쓸 수 있는 것도 복잡하고 그런데 전문가가 할 수 있는 일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는 개인이 많은 사람의 개인이 자기가 필요한 어떤 인텔리전스를 데이터에서 얻어내기 쉽게 해주려면 그 애플리케이션을 쉽게 만들 수 있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클릭한 것만으로 애플리케이션 하나 만들어줘 가지고 간단한 애플리케이션 만들어서 그게 돌아가면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어느 기기에서나 받아볼 수 있게 하는 뭐 어떤 그런 개념의 애플리케이션 개발, 빅데이터를 위한 애플리케이션 개발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는 이제 좀 더 레이어를 또 위로 올라와서 맨 위에 레이어, 액세스 레이어 PC 하고 이게 단말 레이어 쪽으로 한번 가보죠. 네, 이건 어떻게 좀 변한다고 보시는지.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전산실이나 IT 부서에 계신 분들의 가장 큰 고민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BYOD 그래서 많은 이제 엔드 유저들이 다양한 기기를 갖고 들어와서 나 이거 가지고 일하게 해줘. 그럼 그때마다 새로운 프로그램을 계속 만들어야 되는 거냐. 여기에 맞도록. 혹시 뭔가 하나 새로 만들면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면 그게 이쪽 다양한 기기에 누군가가 맞도록 이렇게 좀 중간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없을까? 소위 브로커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 브로커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것이 저게 지금 저희가 돼 있는 호라이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애플리케이션과 그 단말기에서 받아보고 싶은 돌리고 싶은 앱이죠. 앱. 뭐 요즘 뭐 텔레비전 광고에 저도 깜짝 놀랐으면 내가 네 앱이다 그러는데 그래서 그게 앱이다 그래가지고 아버지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APP 앱이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그 앱하고 또는 데이터하고 이거하고 이쪽에 실제 피지컬한 단말들 굉장히 다양한 뭐 온라인이든 와이어리스든 단말들 사이에 이걸 전부 다 맞춰줄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중간에 브로커를 누군가 줘서 양쪽을 분리시켜서 맞춰주는 거죠. 각각 맞춰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이제 호라이즌이 되겠고요. 그래서 호라이즌의 주요 그 포인트는 앞으로 그 포스트 PC 시대에 어떻게 그 엔드 유저들한테 모바일 사용자들 포함해서 엔드 유저들한테 제때에 적은 플렉스블하게 잘 서비스를 해줄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 만들면 여러 개가 같이 쓸 수 있는 기종은 다르더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주는 역할이 호라이즌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즘 같은 모바일 시대는 꼭 필수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꼭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보면 뭐 OS 시스템도 하도 많이 바뀌고 하도 스크린 사이즈 무슨 뭐 필기고 뭐 이런 것들이 뭐 너무 많이 발전을 하니까 이거를 일일이 맞춰서 다 개발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모든 프로그램을. 모바일 기기의 특징인 것 어떤 본질적인 속성이 그건 다양성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자, 그다음에 여기 왼쪽에 뷰 미라지에서 이건 어떻게 보면 가상 PC나 물리 PC 이런 거 다 관리하는 것 같은데 이것이 이제 뭔가 그 관리도 중요하지만 뭐 데스크탑 가상화도 중요하지만 어떤 뭔가 백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효과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어떻게? 이제 그동안은 그 가상화를 하게 되면 가상화한 PC들이 이제 센트럴라이즈 돼 있기 때문에 그것만 잘 관리를 하면 됐었는데 실질적으로
가상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형태의 그 단말들도 있을 수 있는 네네.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한꺼번에 같이 볼 수 있을까, 같이 관리를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저 미라지라고 하는 뷰는 저희 부가에서는 가상화하는 거고 미라지는 이제 물리적 PC를 관리하는 그런 게 될 거고요. 특히 네네. 이제 어떤 스탠다드 카피라든지 또 네. 백업 앤 리커버리를 하는 거라든지 하는 이런 것들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전체적인 큰 그림을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네. 재미있는 거는 제가 이제 보면 저만 해도 모바일 디바이스 한 두세 개씩 갖고 있거든요. 세 개. 네, 네. 뭐 피디님도 마찬가지고 이제 가지고 계실 텐데 제가 사무실에서 PC에서 작업을 하다가 그거 끄고 네. 뭐 하여튼 전철 타고 뭐 네, 가든 네. 할 때 보면 그 일을 계속 하고 싶은 그렇죠. 뭐 그런 게 있거든요. 네. 그럴 때 이게 가상화하고 또 그다음에 그 클라우드가 되고 하는 이런 것들이 뭔가 하나 빠지면 맞아요. 여기서 일한 것이 이쪽에 네. 보이지 않거든요. 저희가 이제 재밌는 그 사례가 하나 있었는데 저희 그 VM 월드라고 네. 지난 9월 달에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매년 하고 예, 매년 한 번씩 하는 데 있었습니다. 거기에 저희 이제 이쪽 데스크탑 엔드유저 컴퓨팅 쪽에 이제 네. 그 부사장이 실제로 PC를 들고 네. 와이어리스로 이제 해서 뭐 작업을 막 하고 있었어요. 네. OS도 업그레이드 하면서 네, 네. 작업을 하고 있는데 네. 이제 연출을 하느라고 네. 넘어져서 이제 아. PC가 이제 망가지면 다른 거를 하려고 했는데 네. 너무 과격하게 넘어진 바람에 아. 실제 PC가 분리가 됐어요. 네. 데스크탑이 진짜 이게 랩탑이 이 스크린하고 본체가 그냥 진짜 분리가 돼 버렸어요. 네, 네, 네. 그거 이제 빨개졌습니까? 완전히 망가졌어요. 네, 네. 그래서 그거 버리고 가서 가서 금방 가가지고 아이패드를 가지고 하니까 조금 전에 그 양반이 이렇게 하던 그 작업이 그대로 거기서 다시 진행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런 것처럼 그 가상화하고 또 그 소위 호라이즌이라고 하는 중간에 그 브로커가 네, 네. PC에서 돌아가던 것들을 네. 아이패드의 스크린 사이즈 거기에 속성에 맞도록 앱을 다 바꿔서 네. 넘겨준 거죠. 네. 지금 이제 오늘 쭉 이제 사장님 말씀 쭉 들어보면 결국엔 어떤 그 물리적인 것과 뭔가 가상적인 것이 이게 확실하게 분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중간에 이제 어떤 VMware 이런 것들 다 커버를 해주는 거니까 구태여 내가 물리적인 걸 알 필요가 없는 그런 시대가 점점 현실로 다가오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오늘. 예, 맞습니다. 네. 제가 언젠가 어디선가에도 뭐 말씀을 드렸었는데 데이터를 이제 엔드 유저 입장에서 봐서는 내가 필요한 때에 필요한 데이터, 인포메이션을 받아보겠다는 게 그거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필요할 때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필요할 때 스위치를 키면 전기가 나오고 네. 유틸리티죠. 좀 수돗물도 내가 뭐 수도꼭지만 열면 네, 물이 나오고 그렇죠. 쓴 만큼 돈 내고 내 쓰는 사람 입장에서 봐서는 제일 자연스럽죠. 그렇죠. 그리고 수돗물이 어디서 취수해서 그렇죠. 어디서 정수해서 무슨 과정을 거쳐서 어느 파이프라인 통해서 내 그 수도꼭지까지 나오는지 우리 집까지 나오는지는 그건 전문가들이 알아서 네, 하고 네. 엔드유저는 네. 나는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의 물을 쓰고 더운 물이든 찬 물이든 쓰고 그만큼 돈 내겠다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는 혹시 그 소위 유저 인터페이스 수도꼭지가 유저 인터페이스 수도꼭지를 어떻게 틀면 따뜻한 물이 나오는지 네, 찬 물이 나오는지 그렇죠. 그것만 알면 네. 되는 거. 그럼 물 쓰는 것처럼 앞으로 점점 유저 인터페이스는 이런 디바이스들 네. 모바일 기기가 됐든 아니면 랩탑이 됐든 이런 것들이 유저 인터페이스가 되는 거고 유저 인터페이스 하는 기계를 내가 어떻게 쓰면 되는지만 네. 알면 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를 유틸리티로 본다면 수돗물로 본다면 수도꼭지를 내가 아무데나 갖고 다니면서 네.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에 올라 수도꼭지 틀면 물이 나오듯이 나오면 된다는 거죠. 네, 네, 네. 그것처럼 데이터를 내가 아이패드를 갖고 하든 네. 아니면 갤럭시 탭을 갖고 하든 네, 네.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가서 네. 켜면 내가 필요한 거를 거기서 받아보고 돈을 내면 되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수도꼭지를 들고 다니는 것 같은 그런 시대가 올 거서 네. 그것이 되려면 물론 전문가들 또는 테크놀로지가 굉장히 그걸 뒷받침해 주려면 굉장히 많은 테크놀로지가 필요하겠죠. 네, 네. 그리고 네. 전문가가 있어야 될 거고 네. 그거 인프라를 구성하고 하는 것들은 저희가 할 거고요. 네, 네. 엔드유저 입장에서 봐서는
유저 인터페이스 할 수 있는 기계 그걸 어떻게 잘 쓸 수 있느냐 하는 것만 가지고 다니시면 돼서 이게 이제 분리가 돼서 네. 가상화가 되는 거죠.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빅데이터하고는 약간 다른 게 뭐랄까 데이터가 언제든지 액세스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데이터가 앱에 있는 거죠. 항상. 그렇죠. 예. 그런 게임. 자, 그러면 언제 Q&A 질문들은 아마 많이 올라왔을 텐데요. 그 이제 Q&A 시간 갖기 전에 그 뭐 하나 뭐 아까 VM웨어가 뭐 14년 동안 급성장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본인도 되게 혼란스럽다고. 그 이제 뭐 어떻습니까? 이제 작년 이제 올해 이제 거의 이제 다 지나갔으니까 네 올해를 회고해 보시면 뭐 만족스러우세요? 어떠세요? 항상 뭐 만족스러운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예, 만족스러운 건 없는 것 같고 네. 뭐 많은 그 분들이 고객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관심도 가져주시고 많이 아껴주셔가지고 네. 저희가 생각했던 만큼의 어떤 성장은 이루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동안 이제 비행기가 이렇게 활주로에서 막 달리다가 이제 막 떠오르는 상황이니까 네. 제가 봐서는 앞으로 좀 더 크게 더 네. 발전되지 않을까, 그리고 네. 발전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국가적인 어떤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범세계적으로 경쟁을 하는 거고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이제는 더 이상 한국만의 기업이 아니고 글로벌 컴퍼니 네네. 뭐 저희 같은 회사도 글로벌 회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에 있는 대표적인 기업들도 다 이제 글로벌 컴퍼니고 글로벌 컴퍼니니까 글로벌리 경쟁을 해야 되고 네. 그렇다면 글로벌 경쟁력을 그런 데서 경쟁력을 갖추려면 상당히 모든 부분에서 다 그 앞선 테크놀로지 또 그 플렉서블하고 네. 또 더 좋은 서비스를 고객한테 제공해주는 네. 이런 마인드를 계속 마인드 갖고 이제 인프라스트럭처 갖춰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저도 뭐 일조를 하고 싶은 네. 한국의 기업들에서 일조를 하고 싶은 그런 네. 마음을 갖습니다. 저는 이제 거기 더불어 가지고 뭐 아까 말씀하신 그 IT 민주화에도 좀 이렇게 뭐 민주화 운동 하라는 게 아니라요. 거기 일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네네. 자, 그럼 이제 그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이사님도 이사님 여러분 기술 이사님 나오셨거든요. 여러분들 같이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질문들이 엄청 많이 와가지고요. 지금 되게 많은 질문들을 하셨더라고요. 네네네. 제 답변 쓰기가 너무 네네, 괜찮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먼저 나기무님, 뭐 이제 일본 대지진 이후로 DR 센터 구축이 클라우드 DR 환경 구축 솔루션이 있는지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 같은 다른 나라는 이런 환경재해가 되게 많은데 우리나라는 그에 비해 좀 약간 천연재해가 별로 없는 형편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어떤 이제 뭐 DR 센터거나 아니면 클라우드 이런 데이터 센터 이런 거기에 비즈니스하기 적합한 곳이라고 보시는지 어떤 그런 것들은? 예, 제가 봐서는 우선 뭐 이런 자연재해가 이렇게 많지 않은 한국에서 네. 태어나서 산다는 게 네. 행복한고요. 네. 실제 일본 대지진이 있었던 경우에 실제 사례들을 보면 데이터 센터를 가상화를 해서 네. 이게 백업이나 이런 시스템들을 잘 갖추고 있었던들은 그런 데들은 금방 거기서 복구가 빨리 돼서 네. 살아난 네. 그런 데가 있고요. 그렇지 않고 데이터를 많이 잊어버린 그런 분들 물론 꼭 가상화 아니라도 이제 백업을 갖춰야 되는데 네. 백업 같은 거 갖춰야 되는데 네. 백업 시스템이나 이런 걸 갖추는 것이 가상화된 형태가 훨씬 더 쉽게 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같은 일본 내에서도 이제 가상화해서 백업 센터를 갖추는 데가 어떤 그런 어떤 어드밴티지를 가져갈 수도 있고요. 네. 또 하나 이제 일본의 어떤 그런 자연재해 때문에 일본의 백업을 하더라도 일본 내에 백업 센터를 두지 않고 네. 이걸 한국에 두겠다라고 네. 해서 많은 몇 개의 기업들이 일본과 한국에서 이렇게 얼라이언스를 맺어가지고 네. 김해나 이런 쪽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거기에 백업 센터를 이쪽으로 두는 네. 그런 작업들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서영진님, 국내법상에서 클라우드 컴퓨팅을 가로막는 뭐 저해하는 그런 것들은 뭐 없는지요? 뭐 우리나라 어떤 법적인 뭐 그런 것들은 뭐
별로 그런 것들은 없나요? 어때요? 법적인 문제들은 약간은 뭐 말씀드리기가 이제 센시티브한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만 네네네. 클라우드를 어떻게 보면 그 어떤 아직까지는 뭐 신뢰의 문제라고 할까요? 네네.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예를 들면 미국 같은 예를 들어보면 정보기관이 어떤 퍼블릭 클라우드를 쓰는 그런 케이스들도 꽤 있습니다. 네. 근데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워낙 이제 어떤 데이터의 센시티비티도 있고 네네. 뭐 북한과의 어떤 뭐 그런 관계도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것들이 아직은 퍼블릭 클라우드로 써서 정부의 어떤 정부의 일을 네.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돌린다든지 하는 이런 일들은 뭐 법적인 문제도 법적인 문제겠지만 아직까지 어떤 신뢰의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정서라든지. 그런 거가 아직 이렇게 뭐라 그러냐 인커리지가 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황명주님, 클라우드 서비스는 현재 IaaS, PaaS, SaaS로 나누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식으로든 통합 융합이 될 듯합니다. 어떤 방향으로 사정이 변할까요? 그리고 새롭게 등장할 클라우드 서비스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거는 제가 답변을 좀 드렸는데 네네네. 좀 많이 잘린 것 같아서요. 네네. 다시 좀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 뭐 저희 한국에 있는 고객뿐만 아니라 뭐 해외에 있는 고객분들도 마찬가지로 IaaS로 시작하시는 고객도 있고 네. 뭐 PaaS로 시작하시는 고객도 있고요. SaaS로 시작하시는 고객도 계시고요. 네. 근데 저는 IaaS, PaaS, SaaS 각각의 비즈니스 목적에 따라서 도입하는 시기를 다 다르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가장 효과적으로 이제 클라우드 환경에 좀 더 많은 혜택을 얻기 위해서는 점진적인 그 구축이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러기 위해서 이제 가상화 환경을 좀 더 성숙한 환경으로 진화를 시키고, 그다음에 IaaS, PaaS, SaaS 단계적 접근으로 가는 것이 투자 대비 최대한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특히 뭐 이 외에도 이런 서비스 모델 IaaS, PaaS, SaaS 말고도 최근에 또 이제 빅데이터와 관련돼서 뭐 데이터베이스 에이저 서비스라든지 이런 형태 또 새로운 형태의 클라우드 서비스 모델도 하나 둘씩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승호님, 현재 저희 회사는 VMware 서버만 사용 중인데 클라이언트도 적용하기에는 너무 많은 비용이 들고 직원 수 3,000명 정도 되는데 클라우드를 적용하면 확실히 발생되는 효과는 무엇이 있으며 회사 임원을 설득하기 위해서 좋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서버 가상화를 이루게 되면 금방 확실하게 네. 그 어떤 그 임원분을 어떤 걸로 설득을 하시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네네. 만약 코스트라고 한다면 네. ROI 베이스의 어떤 걸로 한다면 서버 가상화는 뭐 금세 쉽게 그 ROI가 디파인 될 수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데스크탑 가상화 부분을 가져가셨다는데 데스크탑 가상화 부분은 좀 더 약간 이제 설명이 좀 더 길어지는 네. 그런 경우가 있는데 왜냐하면 데스크탑 가상화하기 위해서는 이쪽 서버 쪽의 투자가 네. 데스크탑을 놔두고 이제 이쪽 서버 쪽에서 뭐 저장도 하고 이쪽 프로세싱 파워를 써야 되기 때문에 네네. 서버 쪽에 투자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제 ROI를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힘들어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실제 저희 그 고객사의 사례를 한번 들어드리면 그 회사는 뭐 3,000명이면 3,000명이 근무하시는데 이 데스크탑을 쓰시면 데스크탑이 적어도 뭐 4년 내지는 뭐 5년마다 이렇게 리프레시를 해드리거든요. 네네. 그렇죠. 그러면 뭐 평균 잡아서 5년이라고 하면 600대, 한 1년에 600대씩을 평균으로 이제 네네. 바꿔야 되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면 그때 바꿀 때 그거를 데스크탑 가상화를 하게 되면 이렇게 비싼 그 PC가 아니라 요즘 이제 제로 클라이언트 같이 이렇게 나오는 스크린과 키보드만 있는 네. 이런 걸로 하게 되거든요. 그런 걸 그걸로 대체를 하게 되면 이 디바이스를 사는 비용도 떨어지고 네. 그 다음에 그 관리 비용도 떨어지고 전기값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그 직원이 일할 때 소음 내지는 발열, 네. 책상 위에서 있는 발열, 네. 그 다음에 이제 고장이 났다. 그러면 이게 고장이 나면 훨씬 그 컴파운드들이 많고 뭐 디스크 돌아가고 이러면 고장이 많아지는데 그럼 고장률이 적거든요. 네. 그리고
제로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는 금방 뭐 4년이나 5년마다 바꾸는 게 아니라 8년, 뭐 수명 8, 9년 이렇게 쓸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거를 ROI를 최근 뭐 3년, 뭐 4년 ROI를 따지실 게 아니고 좀 더 롱텀 ROI를 따져보시면 네네. 분명히 그 금액 면에서 돈으로 따져도 네. 그 ROI가 나올 수 있는 네. 부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임원분들을 설득을 하시려면 좀 쇼텀보다는 롱텀 그리고 네. 또 하나는 그걸 데스크탑 가상화를 함으로 인해서 관리 편리성 또는 보안에 또 철저한 더 보안을 기할 수 있는 이런 네네. 다른 그 베네핏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같이 네. 섞어서 설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분 이제 답변하시면서 오늘 그 좋은 질문 하신 분들은요, 좋은 질문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두 분한테 저희가 지금 파리크라상 케이크를 준비해놨거든요. 보내줄 예. 거니까 하시면서 이제 좋은 질문이면 좋은 질문이라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스태프는 지금 설문조사도 지금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스태프는요, 지금 그다음에 그 정규환님, 국내에서는 아직 가상화하면서 서버 데스크탑 등 하드웨어 환경 위주의 가상화를 통한 보안성 또는 비용 절감 위주의 이야기를 하는데 비즈니스 모델적인 방향으로 VM에서 고려하는 분야는 어떤 것이 있는지요? 제가 봐서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가상화를 하는 것이 꼭 코스트만의 이슈는 아니거든요. 네네. 코스트를 줄이는 것만 이슈는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죠. 누군가가 와가지고 같은 회사 내면 네. 내가 뭔가 테스트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고 테스트하기 위해서 네. 서버가 3대, 뭐 서버가 5대 지금 필요하다. 네네. 금방 뭐 사흘 내로. 네네. 그러면 그거를 사흘 내로 서버 3대를 사서 갖다 주려면 대부분 어떻습니까? 뭐 기한해서 받아가지고 뭐 예산 있으면 더 다행인데 없으면 네. 또 뭐 기한해가지고 그걸 사서 또 컨피규레이션 해서 이렇게 해서 갖다 주면 절대 하루 이틀 사흘 만에 안 됩니다. 네네. 어떤 길만 한 달씩 걸리는 거죠. 그래서 설사 한 달 걸려서 해줬어요. 그랬더니 한 일주일 내지는 한 달, 일주일 내지는 열흘 뭐 개발하고 테스트하고서 네. 우리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기계를 반납하면 사놓은 기계를 또 어떻게 합니까? 이거. 네. 그냥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꼭 코스트를 절감하는 게 뿐만 아니라 소위 저희가 얘기하는 거지 애질리티라고 하는 뭐 네. 그런 부분. 즉 저쪽 고객이나 사용자가 원하는 거를 얼마나 빨리 대응해 줄 수 있느냐는 네. 거죠. 그래서 가상화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피지컬한 서버 한 대 위에 저희 고객분들 중에 보면 서버 가상화의 경우 서버 뭐 애플리케이션마다 좀 용도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만 네. X86 서버 피지컬 서버 하나 위에 가상 머신을 30개, 뭐 한 40여 개까지 올려서 쓰고 있거든요. 그럼 우선 기계를 하나 사가지고 가상 머신을 3개 올려서 좀 쓰고 있으면 누군가 와가지고 네. 나 서버 3대 필요해. 그러면 즉시 어떻게 보면 5분, 10분 내에 네. 3대 만들어 주거든요. 만들어 주고 일주일 뒤에 뭐 열흘 뒤에 다 쓰고 나 다 썼어. 네. 그럼 그 3개 빼내면 되거든요. 피지컬 디바이스가 그냥 하나 있고 그런 것처럼 얼마나 빨리 네. 플렉서블하게 잘 대응해 줄 수 있냐 하는 이런 이게 어떻게 보면 타임 투 마켓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어? 네. 그래서- 대응자 레벨하고 더욱더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꼭 코스트의 이슈만이 아니라 네. 점점 더 네. 애질리티라고 얘기하는 대응성, 비즈니스의 대응성에 점점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 IT 서비스에 대한 그 가치 역시도 하나의 또 좋은 예가 될 수 있죠. 기존 같은 경우 그냥 단순하게 하드웨어 프로비저닝이라든지 그런 의미가 아니라 IT 부서에서 하시는 모든 행위의 비즈니스 밸류로서 인정이 될 수가 있고 네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투자한 것에 대해서 어떠한 베네핏을 뽑아낼 수 있는지 또 어떤 새로운 그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네. 하나의 밸류로서 고려할 수 있는 하나의 팩트가 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보여지는 하드웨어의 절감 내지는 관리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네. IT를 진짜 하나의 비즈니스로서 접근할 수 있는 하나의 팩터를 제공해주는 도구로 이해를 해주시면 네. 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기환님, 저희 스태프한테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보내주시면 저희가 케이크 하나 보내드릴게요, 정기환님. 그다음에 정범진님, 클라우드를 도입할 때 실제 문제가 되는 것은 조직 간의 R&R과 프로세스인데 이에 대한 어떤 최적 사례나 팁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권장되는 방안이 없는지요? 예,
저것도 역시 그 어떤 옛날 같이 뭐 BPR 같은 걸 한다든지 네네. 해가지고 어떤 조직 사이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것들이 선결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기계 어떤 새로운 테크놀로지나 기계를 통합한다든지 하는 그런 걸 떠나서 일은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 사이에 어떤 롤이 바뀐다든지 하여튼 변화 관리, 변화가 생기는 거 예측하고 그 변화를 관리하는 그런 것들이 아주 뭐 큰 ERP를 도입하는 뭐 그런 것보다는 그렇게 심하진 않지만 필요하진 않지만 그런 부분에 변화 관리를 하는 부분이 필히 따라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사실 뭐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장비가 눈에 딱 보일 때는 이거 내 거야 하고 됐는데 지금 가상화가 되면서 사실은 그런 것도 애매모호해지기도 해요, 그죠? 그렇죠. 근데 그런 게 오히려 또 이 클라우드 되면서 더 좋아진 부분 중에 하나는 이게 물리적인 어셋에 대해서는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딱 보여지지만 그동안에 과거에 어떤 그 기업의 워크 프로세서 같은 경우 보면은 대부분이 이 버발리 어떤 그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페이퍼 작업에 의해서 정확한 아래란이 비는 홀들이 많이 발생들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진짜 서비스로서 정의할 수 있고 모든 것들을 워크플로우에 태워서 하나의 서비스를 받더라도 그 서비스가 엔드투엔드까지 트래킹이 되고 정확한 아래란을 오히려 더 명확하게 구분하고 그것을 퀄리파이하고서 트래킹할 수 있는 기능까지 제공할 수 있는 것이 또 클라우드의 또 다른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경진님, 향후에는 오픈 API로 이기종 간의 하이퍼바이저 간 등에도 통합 관리가 가능해질 걸 생각이 되는데 VM에서 향후 통합 관리 계획이 있으신지요? 이거는 이미 제가 아까 답변. 그러면 제가 맨 위쪽 거로 하실 것 같아요. 네. 자, 최상일님, 아까도 어떤 분이 했는데 CAD 데이터라든지 대용량 그래픽 데이터를 이제 가상화해서 하려면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런 시점이 왔는지 아니면 좀 더 기다려야 되는지. 지금 와 있죠. 와 있고 일단 뭐 요즘 얘기하고 있는 건 저희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 그 전문 용어 중에 하나 GPU라고 해서 그래픽을 가속화할 수 있는 일종의 CPU를 가상화할 수 있는 기술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좀 더 효율적인 가상화 환경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공유 형태의 가상화 환경들을 지원했을 때 투자 대비 좀 더 많은 혜택을 얻을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차근차근 이제 저희가 개선을 해가려고 많은 부분들을 투자하고 R&D적인 환경에서도 그런 기능들을 계속 이네이블 하고 있습니다. 김준영님, 서버 50대를 서버 가상화로 5대로 통합할 때 HA, V모션 등을 통해 이중화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중화를 위한 상용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를 구매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로 웹로직 라이센스를 이중화 고려한 만큼 구매해야 되는지요? 근데 HA 환경을 구성하는 HA 기능을 제공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별도로 라이센스를 구매하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웹로직 같은 경우는 사실 VMware 제품이 아니라 그 위에 올라가서 운영되는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그 소프트웨어 벤더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VMware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의 그 각각의 VMware를 위한 라이센스 정책을 저희가 발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각각의 소프트웨어 벤더가 그 가상 환경을 지원할 수 있는 라이센스 정책을 따로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한 답변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되는 웹로직 같은 경우 환경에 벤더사에 문의를 하시는 것이 좀 더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황병주님 질문이 저는 마음에 듭니다. 네. 아, 그렇습니까? 네. 자, 황병주님 질문이요. VMware가 좋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막상 도입과 검토를 해보자면 높은 비용의 장벽에 막혀 도입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VMware가 ROI, TCO가 좋을 수는 있으나 당장 현 시점에서는 서버를 사는 게 비용 대비 효과적인데 비용의 장벽을 좀 더 낮춰줄 수 있는지요? 저 굉장히 저는 준비했는데 말만 좋게 하지 말고 디스카도 확 해주세요. 여기서 한번 여기서 그냥 제가 이제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왜 좋은 질문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권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가상화를 하겠다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클라우드를 만들겠다라고 할 때 컴포넌트를 떼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하이퍼바이저 대 하이퍼바이저, 뭐 스토리지 대 스토리지, 뭐 서버 대 서버, 뭐 네트워크 대 네트워크 이렇게 해서 각각 분해해가지고 따로따로 이렇게 비교하시면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그 VM웨어 그 제품이 소프트웨어 제품이 비싸다고 인식이 돼 있습니다. 네. 그거는 뭐 저로서는 뭐 좋은 제품이라고 제품이 좋으니까 제 값을 받겠다는 생각이 되는데 왜 그렇게 근데 제가 이제 추천해드리고 싶은 거는 그걸 따로따로 발라내지 마시고 원하는 클라우드가 어떤 건지를 전체 시스템을 구성을 해보시라는 거죠. 전체를 구성해 주시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과연 그 피지컬 서버 똑같은 인풋을 줘가지고 같은 아웃풋을 나오게 할 때 한 개의 피지컬 서버 위에 가상 머신이 몇 개까지 올라가도 괜찮은가? 소위 이제 저희 표현으로는 그 VM, density, 그 버추얼 머신 density라고 그러는데 집적도. 한 기계에 그러니까 똑같은 인풋을 넣고 똑같은 아웃풋을 내기 위해서 가상 머신 하나에다가 VM을 몇 개 올릴 수 있냐 하는 건데 VM이 많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변하지 않았을 때 VM이 많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서버 수가 줄거든요. 그렇죠. 하드웨어 회사에서는 좀 마음에 이렇게 안 드시는 거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어떤 그 하이퍼바이저 쓰면 뭐 50개 올라갔는데 어떤 하이퍼바이저 쓰면 70개, 한 80개 올라가도 되더라. 그러면 80개 올리는 거하고 50개 올리는 거하고 보면 하드웨어 사는 그 하드웨어 개수가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토탈 시스템을 구성할 때 똑같은 인풋, 똑같은 아웃풋을 내기 위해서 과연 이걸 구성하는 게 어떤 구성을 갈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단연코 저희 VM을 쓰시면 에피션시가 훨씬 높습니다. 그 말씀은 VM에 따지지 말고 어차피 그런 뭔가 하시려면 서버 다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전체 비용을 생각하는 전체 비용을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면 더 경제적일 수도 있다. 훨씬 경제적인 거죠. 가상화를 많이 할 수 집적도나 이게 높기 때문에 그게 뭐 서버뿐만이 아니라 뭐 스토리지도 그럴 거고 뭐 이런 것들이 그 돼 있고요. 그러니까 당장 저 감사드리는 거는 VM웨어가 좋다는 거 누구나 다 알고 계시다고 그러는데 뭐 잘 인정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저희가 그 인정해 주신 그만큼 보면 다른 부분에서 보면 훨씬 더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토탈 시스템을 구성하면 훨씬 더 저렴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황교주님도 저희 스태프한테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보내시면 저희가 케이크 드릴게요. 자, 다음에 김동규님, VM웨어가 다른 경쟁사에 비해 많은 하드웨어 업체와 전략적 제휴관계를 확대하고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요? 유튜브 좋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어차피 그 하드웨어 회사하고 소프트웨어 회사는 같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봤을 때 저희가 뭐 마켓쉐어를 많이 가져가는 처음부터 마켓쉐어를 많이 가져가지는 않겠지만 어차피 이쪽 그 가상화를 하는 걸 처음 저희가 시작을 했고 시작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제 마켓쉐어도 커지고 제품의 어떤 경쟁력도 커지고 그렇게 하니까 뭐 제가 봐서는 저희가 이렇게 많은 하드웨어 회사들이나 어떤 파트너들 같이 일할 수 있는 힘은 고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객이 원하시니까 고객이 같이 사기를 원하니까 뭐 저희는 같이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밴드는 같이 일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봉건님, VM웨어의 가상 클라이언트와 싱 클라이언트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지금 말씀하신 게 그 가상 클라이언트라는 것이 아마 그 소프트웨어 방식으로 되어 있는 클라이언트를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요. 그 싱 클라이언트는 이제 VM웨어 같은 경우는 그 제로 클라이언트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로 클라이언트라는 것은 이제 기존에 있는 노트북하고 비교해 봤을 때 노트북 같은 경우는
하드디스크가 안에 있고 네. 뭐 CPU도 있고 메모리도 다 있는 형태고요. 제로 클라이언트라는 것은 이런 하드디스크도 없고 네. CPU도 없이 단게 더미 터미널처럼 모니터와 키보드, 마우스만 있는 형태가 네, 네. 제로 클라이언트에 이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그런 일반적으로 가상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노트북 위에다가 별도의 VMware의 그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 클라이언트를 깔아서 가상적인 클라이언트를 만들어 쓰는 그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네. 그 첫 번째 같은 경우 이제 그 제로 클라이언트에 해당되는 경우는 기업에서 좀 보안을 강화하고 사용자분께서 별도의 데이터를 따로 네. 관리하지 않도록 중앙에 있는 가상 데스크탑만 접근할 수 있는 한정된 디바이스를 쓰고자 하시는 경우 많이 선호하시는 제품이 이제 제로 클라이언트가 이에 해당이 되고요. 네. 이제 가상 클라이언트 같은 이제 뷰 클라이언트라고 저희 얘기하고 있는데 저희 뷰 클라이언트, 이 소프트웨어 방식으로 되어 있는 클라이언트를 쓰시는 고객은 어떤 고객분들이 계시냐면 첫 번째로 만약에 가상 클라이언트 대신에 제로 클라이언트 쓰고 싶어도 비용적인 이슈가 있어서 기존에 있는 PC를 재활용하고 싶다는 경우가 한 경우가 있고요. 네. 또 한 가지 경우는 고객이시지만 그 고객에서 기업주에서 전체적으로 도입을 해서 쓰고 계신 기업 고객이시지만 그 고객분께서 개인 정보를 따로 관리하면서 기업용 가상 데스크탑을 쓰고 싶은 네. 그래서 1+1 형태로 각각 개인 정보를 따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원하시는 경우는 이런 소프트웨어 방식의 클라이언트를 써서 네. 노트북 안에는 개인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자기 고유의 가상 데스크탑 PC 환경을 쓰시는 거고 네. 기업용 데스크탑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뷰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노트북에서 중앙에 있는 가상 데스크탑에 접근. 네. 그래서 망분리 효과도 같이 느끼실 수 있는 형태의 접근도 많이 쓰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자, 질문들이 너무 많은데 오늘 제 질문은 이제 한 질문 더 받고 나중에 저희가 이 질문에 대한 것은 나중에 또 이메일로 제가 답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연님, VMware의 최종 목적은 무엇이며 BYOD를 위한 VMware만의 전문 구성 방식이 있는지요? 앞으로 VMware가 어떻게 갈 것 같습니까? 계속 진화를 계속 하는 건데 지금 보면. VMware의 생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프트웨어 디파인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네. 데이터 센터에 있는 모든 피지컬한 그 부분들을 가상화해서 애플리케이션과 데이터 그리고 이거를 그 인프라스트럭처 하드웨어를 분리하고 그걸 가상화 시켜가지고 데이터 센터 자체를 소프트웨어적으로 정의해서 가상화 시키겠다라는 네. 게 저희 전체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갖고 있는 큰 비전이고 앞으로 또 가상화나 클라우드가 나가야 될 그 공적인 방향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BYOD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그 호라이즌 네. 대표적인 케이스로 호라이즌 또는 뷰나 그 미라지 같은 거를 가지고 네. 가상 디바이스나 피지컬 디바이스나 모두 다 관리를 하면서 관리를 같이 해주면서 앱과 데이터 그리고 엔드 유저 디바이스를 분리해서 중간에 호라이즌이 브로커를 역할을 해서 쉽게 하나만 개발을 하나만 하면 그게 모든 디바이스의 저절로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적절한 형태로 변형이 돼서 네. 전달이 되는 그런 브로커가 돼주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이제 소프트웨어로 디파인이 돼가지고 네. 하드웨어하고는 그 분리가 돼서 그게 약간 좀 더 이제 크게 그림을 말씀드리면 특히 이제 엔드 유저 디바이스 쪽 Bring Your Own 디바이스의 궁극적인 목표는 포스트 PC 시대를 준비할 수 있는 솔루션. 네. 즉 OS에 디펜던시가 없고 디바이스에 대한 디펜던시가 없는 애니 디바이스, 네. 애니 플레이스, 애니웨어에서 다 접근이 가능한 기업용 업무 환경, 내지는 개인용 업무 환경을 제공하겠다는 것이 저희 이 엔드 유저 디바이스, 최종 사용자 디바이스 쪽에 관련된 비전이고 목표입니다. 네. 저도 궁금한 게 VM에 대해서 궁금한 게 지금처럼 어떤 그 기업의 어떤 솔루션 아니면 기업의 어떤 플랫폼 뭐 그런 걸로 계속 유지를 하실 건지 아니면은 애플처럼 완전히 B2C까지 해가지고 완전히 어떤 서비스 분야도 앞으로 또 그렇게도 진화가 될 거라고 보시는지 이건 그냥 개인적인 관점 한번 어떠십니까? 글쎄요 회사 뭐 저 너무 뭐. 왜 네. 분들이 어떻게 네, 할지 그렇죠. 그러고 뭐 근데 그건 다분히 어떤 뭐 시장 환경의 변화가 어떻게 될 건지를 생각하는데 제가 봐서는 당분간은 저희 어떤 그 코어 컴피턴시라고 소위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은 기업의 그 클라우드로 가는 거를 서포트하는 완전히 버추얼하게 서포트하는 게 우선일 거고요. 사실 그것만 엄청난 거죠. 그렇죠. 예.
그게 다 되고 나면 뭐 혹시 나중에라도 뭐 B2C를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네, 네. 일단 방향은 알겠습니다. 그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고 마치는 걸로 하죠. 네. 시청자분한테 한 말씀 해주시고 마치는 걸로. 예. 네. 오늘 이렇게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피디님께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과 이렇게 보철하게지만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돼서 좀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봐서는 경쟁력을 키우는 그런 과정에서 봤을 때 저는 이제 지금까지 어떤 컴퓨터의 어떤 패러다임 시프트를 봤을 때 지금 서드 웨이브 지금 세 번째 파도가 바로 가상화나 클라우드라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 파도는 메인프레임 컴퓨터에서 클라이언트 서버로 이렇게 다운사이딩 내려올 때가 이제 큰 파도가 그렇죠. 하나 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웹이라고 하는 물결이 스쳐지면서 애플리케이션을 클라이언트 서버에서 이제 웹 베이스로 돼서 하는 그래서 웹은 뭐 개방돼 있고 공유하고 참여를 하고 하는 어떤 뭐 그런 케이스가 돼 있고 지금이 이제 제3의 물결이라고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가상화 내지는 클라우드가 제3의 물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입장을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파도는 굉장히 빨리 타고 넘어왔고 그걸로 인해서 경쟁력도 많이 갖췄다고 생각이 되는데 유독 이 제3의 물결 부분에서는 약간 뭐 처진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만 제가 아까 제가 예상으로는 이제는 비행기가 이렇게 활주로를 떠나서 테이크업 했으면 빠른 속도로 캐치업이 되고 찾아가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과 같이 고민을 하고 여러분께서 혹시 이루고자 하시는 부분들이 있다면 저희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공동으로 마련해 갈 수 있는 그런 장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성님 여기 1년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시청자들하고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자리 또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예, 불러주시면 대통령은 영광이겠습니다. 아니지만 자, 이 의사님 한마디 좀 하시죠. 예. 네. 먼저 이렇게 바쁜 와중에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올 한 해 동안에 총 5번의 저희 솔루션에 관련된 이런 형태의 웹TV를 진행을 해왔고요. 이런 기회를 좀 더 많이 확대를 해서 저희 제품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다면은 이런 길을 통해서 좀 더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도 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또 생각하시는 저희 제품에 대한 피드백도 같이 주시면은 참 좋은 시간이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수고해 주신 두 분께요.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짝짝짝 치시면 돼요, 그냥.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